야, 이 정도로 기울었다. 오늘은 4월 16일. 에이 뭐 괜찮겠지 하면서 그래 난 지금 그래서 빠져나가겠다고 실제 상황이야. 여기 사람 있는지 모르면 어떡해? 야, 나 좀 살려줘. 진짜 침수는 약 돌리는 거지. 배가 잠기고 있거든요. 배가 잠기고 있어요. 지금 잠기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다 구조됐다고 나오는데 인원은 아직 안 나왔죠. 학생들요? 네. 애들이 어려서 철이 없었는지 위험하다는 걸 못 느껴서인지 상황실 퇴선 명령을 누가 무시한 겁니까? 그 상황실장 이야기는 한 것도 같고 안 한 것도 같던데 정확히는 다 한 것 같다 이렇게만 했는데 뒤로 결과적으로는 확인해 보니까 전달이 안 된 걸로. 현재 인력을 한 잠수사 500여 명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입이라는 의미가 직접 잠수를 한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어쨌든 잠수를 하려고 그러면은 구조 세력이 위해서는 여러 세력들이 다 500명이 투입되고 있다고 말할 때 내가 투입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서 불러 모은 인원을 말하는 거다.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요? 아울러서 대우를 정선해서 정무직 공무원이 임명권자를 만나러 가겠다는데 경찰이 이렇게 길을 막고 못 가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탄원한다. 이 땅에 봄이 있느나 이 땅에 서울이 있느나 세월호 아픔을 잊지 않는 대통령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4주기를 하루 앞두고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세월호 6주기입니다.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10월 31일 참사 현장에서 헬기에 오르지 못했던 경빈군의 죽음이 알려지고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어머니는 겨우 몸을 일으켜 지난달 13일부터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진짜 거의 6년이잖아요. 6년이 다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마냥 기다렸던 상황이었고 다른 게 더 할 게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서 앞으로도 쭉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엄마이고 아빠이고 그리고 아이들의 부모이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작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구조 실패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10명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전격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면 이후로 국민 통합을 내세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들레 이슈톡의 강진구입니다. 총선까지는 이제 채 일주일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총선의 최대 화두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심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 국민들이 절대 잊을 수도 없고 또 잊어서서 안 되는 이 세월호 문제를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조망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청취자분들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 편에는 우리 단원고 2학년 4반 학생이었던 우리 고 임경빈 군 어머니 전인숙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세월호 특조위에서 상임위원으로 활동했었던 권경빈 변호사님. 권영빈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 민들레 김성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제가 뭐 세월호 사건을 우리 검찰 개혁의 관점에서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뭐 간단히 우리 그 권 변호사님께서 오늘 방송의 주제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뭐 검찰 개혁이 뭐 지난 문정부 때도 화두였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 하에서 치러지는 총선에서도 그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검찰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검찰이 어떤 특정한 목표를 잡아놓으면 이제 거기에 맞추는 수사를 하는 게 좀 관행처럼 되어온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일반 국민들이 느끼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그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그 검찰의 문제점들이 그러면 세월호하고는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을까 보면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지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2014년도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만들어졌던 세월호 참사 합동수사단의 수사를 하나 얘기할 수 있고, 거기서는 사실 선장 선원만 때려잡고, 사실은 그 국가 책임에 대해서는 해경 123 정장 한 명 말고는 실질적으로 수사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지난 문정부 때 만들어졌던 세월호 검찰 특별수사단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는 1년 2개월 동안 검찰총장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1년 2개월 동안 수사를 했습니다. 마치 성역 없는 수사를 하는 것처럼 보여주더니 결국 뒤늦게 해경 11명을 기소를 했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대법원에서 다 무죄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월호 관련 그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유가족들이 해결해 줬으면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세월호 문제를 사실은 이제 워낙 그 큰 주제이기 때문에 다 포괄하기는 어렵고, 오늘은 고 임경빈 군의 이제 그 구조와 관련해서 살릴 수 있었던 그 한 생명을 왜 어처구니없이 그 구조 실패로 살리지 못했고, 또 그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은폐하고, 그리고 그런 은폐한 책임들을 밝혀냈던 그 검찰이 또다시 또 사건을 또 은폐하는 그런 과정들을 오늘은 그 임경빈 군의 얘기를 가지고 중적으로 조명해보려고 합니다. 그 임경빈 군은 이제 우리 세월호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다가 그 아까운 목숨을 잃었던 학생들과 달리 세월호 밖에서 구조를 기다리다가 결국은 아까운 생명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어머님 지금 한 10년이 지나도 경빈이 얼굴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이 단원고 이제 2학년 4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때 이제 저희 아이도 고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아이가 과천에서 학교를 다녔었는데, 그 친구 중에 몇 명이 또 그 단원고로 또 전학 간 친구도 있었고, 전학 간 친구 중에 한 명이 이 세월호 그 희생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서 남해를 갔지 않은데, 그 지금은 이제 경빈이가 살아있으면 저희 아이하고 이제 동갑일 테니까 이제 뭐 군대 갔다 와서 대학 졸업하고 이제 막 이제 그 사회 이제 취업, 지금 이제 취준생으로 이 젊음을 한참 뭐 힘들기도 하겠지만 또 꽃피울 때, 그래서 더 많이 생각이 나시겠어요? 곧또래 아이들을 4월이어서 더 이제 힘든 것보다는요, 정말로 아이들 보면 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생각이 나고, 또 이제 경빈이가 과연 지금 어떻게 커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꿈도 원체 많았던 아이여가지고 정말 궁금해요. 정말 지금 살아 있었다라고 하면 이 아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예전처럼 성격이 좀 싹싹하고 굉장히 좀 착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처럼 지금도 착하게 살고 있었을까.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불만이었거든요. 착하게 살면 안 돼, 이 세상은. 그래서 조금 너의 욕심을 챙기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아이, 엄마는. 그러면서 이제 늘 웃으면서 받아치고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고 늘 그렇게 상냥했던 아이여서 늘 궁금했어요. 이 아이가 지금쯤은 뭘 하고 있을까. 네. 벌써 그게 이제 10년이지만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뭐 10년이 바로 이제 엊그제 같은 거는 계속 네. 악몽이 계속되고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도 보면은 저도 아이를 이제 군대 이제 제가 보내고 그 훈련소에서 이제 아이를 보내고 나오는데 그 마지막에 그 이제 부모님 향해서 이렇게 거수경례를 하고 가는 그 아이를 향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름을 막 부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저랑 같이 갔었던 이제 제 아내가 이제 눈물을 그때 많이 쏟더라고. 그래서 평소에 그렇게 그 약한 여자가 아닌데 왜 이렇게 눈물 쏟나고 뭐 군대 보내는 뭐 큰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되게 저 자신을 반성을 했던 게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애가 저기 군대 들어간 게 슬퍼서 본 게 아니고 그 세월호 어머니들이 생각이 난다고. 우리는 아이들 이름이라도 저렇게 불러볼 수 있지만 저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세월호 어머니들 생각하니까 눈물이 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분들 우리 그래서 세월호는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단순히 이걸 유종의 문제로 문제로 가둬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제가 그 당시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먼저 그 임경빈 군의 경우는 세월호 선체 바깥에서 발견이 됐죠. 네. 예, 세월호 선체 바깥에서 발견이 됐고 선체에서 발견될 당시에 생존에 있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근데 저는 생존에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기 싫은 그런 게 있는데요. 똑같을 것 같아요. 어떤 부모님들도. 네, 그 어떤 부모님들도 내 자식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결국은 사망을 해서 나왔다라고 하면 살아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네, 경빈이가 살아있는 걸 논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왜 구조를 그런 식으로 했는지 그리고 저희가 찾아낸 시간이 4시간 41분에 거쳐서 아이를 육지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병원까지 이송하는 시간 때문에 저는 네, 그 시간을 내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왜 부모한테 데리고 나오지 않았고 데리고 다니면서 무엇을 했는지 그런 걸 모든 걸 밝혔으면 좋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내 엄마로서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네, 무슨 말씀인 걸도 사실은 밖에서 그 발견이 됐을 때 살아있었다고 얘기한다면 더 가슴이 아팠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그 임경빈 구조 관련 문제점들을 기록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임경빈 군의 발견 위치, 그 다음에 사망 시간이 그 조사 기관마다 또 시점마다 서로 다르죠, 지금. 네. 네. 간단히 좀 우리 권 변호사님이 한번 문제점들. 예.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제가 세월호 특조위 할 때는 이 경빈이 문제를 몰랐습니다. 예. 그리고 한참 지나서 이제 사참위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사참위에서 좀 조사를 진행하다가 이제 세월호 참사 검찰 특별수사단에서 수사를 이제 뭉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좀 뒤늦게 알게 돼서 죄송하고 그리고 그만큼 이 세월호 문제가 이렇게 생명 하나하나로 들어가다 보면 정말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많이 있다는 걸 이 경빈이를 통해서 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뭐 얘기되는 부분을 보면 사실 저희 초기 기록들이라는 게 뭐 정확하게 그 확인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는 좀 어느 정도 이제 맞춰지는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게 좀 그 아쉬움이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는 2014년 4월 16일 08시 한 48분부터 해서 이제 이렇게 물속으로 이제 가라앉을 때까지 보면은 한 그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는데,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세월호가 약간씩 이동하다 보니까 정확한 지점을 뭐 그 위도, 경도 그 정확한 지점을 못 잡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뭐 100m 바뀌냐, 뭐 헬기를 타고 왔느냐 이런 거는 사실 그런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점들을 살펴보면은 우선 이제 특조위는 이제 임경빈 군이 이제 그 현장에서 사고 현장에서 헬기를 타고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실질적으로는 헬기가 아니고 항구에서 임경빈 군이 뭔가 차량으로 이송되는 모습을 봤다라고 하는 증언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걸 목포 해양경찰서에 이제 진정서를 접수를 하면서 그 사고 당시 상황을 이제 살펴보니까 이 발견 위치가 사고 선박 100m 인근 해역이라고 하는 얘기도 또 있고, 또 다른 또 구조 해경은 세월호에서 한 15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서로 다르죠 지금. 그리고 임경빈 군의 사망 시간도 4월 16일 10시 10분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4월 10일 오후 16시 36분, 그러니까 6시 36분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발견된 장소, 그다음에 그 육지로 후송되는 이 방법, 그다음에 정확한 사망 추정 시각, 이것들이 다 좀 정확하게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사망 장소가, 그다음에 사망 시각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특정이 돼야만 임경빈 군이 발견될 당시에 어떤 상태로 살아 있었는지, 살릴 수 있었는지, 살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누구한테 책임이 있었는지 부분들이 가려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주 기초적인 자료가 서로 이제 조사기관마다 지금 엇갈리고 있다. 그런 말씀. 사망 시간에는 오전 8시 58분도 내 하나가 있어요. 8시 58분도 있고. 자, 알겠습니다. 요 다음에 요 잠깐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사고 당시 한번 상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이제 아직 선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거나 그 인근 해상에 실종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육군 특전사 장병 150명과 해군 구조대 196명 등 300여 명을 투입해서 현장에서 샅샅이 투입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청공항으로 가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1747분. 신원 미상의 남성. 이제 호흡 없으며 산소 포화도 제로인. 복황국병원 들리세요? 삼천구암입니다. 아, 저희 지금 보입니까? 해경 위치가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네, 이게 이제 우리 세월호 그 참사 초 발생하고 난 뒤에 이제 임경빈 군을 발견을 해서 지금 응급 조치까지 하는 상황들을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요. 저 화면에 지금 나오는 그 인공호흡을 받고 하는 아이가 경빈이 네. 거죠? 네네. 그때 이렇게 익수자로 발견된 그래서 구조가 된 학생은 경빈이 한 사람이었던 건가요?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 학생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온 우리 아이가 그 정차홍 학생도 있었고요. 아, 네. 그리고 그 다음이 경빈이에요. 아. 그리고 이 영상이 네. 4월 16일부터 제가 계속해서 자료나 영상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없다고만 계속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사참위의 그 조사 결과로 인해서 5년 6개월 이상이 걸린 시점에서 이 영상이 저한테 온 거예요. 이 영상 그러면은 누가 촬영해서 가지고 있었던 건가요? 이건 해경에서 저희가 가지고 온 거고요. 아까 보면 우리 영상에서도 계속 체증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계속해서 안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이제 영상을 이제 채찍한 영상이 있었는데도 안 줬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임경빈 군을 이제 구조하는 과정에서 뭔가 본인들이 굉장히 중대한 실수를 했다. 네. 중간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걸 사실은 은폐하려고 하는 이제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안 주고 변명하는 이런 순간에서는요, 저희는 어쩔 수 없어요. 네,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결국 임경빈 군 사건 이제 진상 이제 규명 이제 진행 상황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요, 우선 이제 4월 16일 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사망 판정을 했고, 그리고 5월 26일 날 이제 진정서를 제출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2014년 12월 9일 날 6개월 만에 처분 결과를 이제 통지를 했던 거죠. 네. 근데 통지 결과는 전부 관련자들 다 무혐의 처분했겠죠? 저거는 그때 당시에 기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경빈이에 대한 기록들 이걸 받으면서요. 그때 진정 사건으로 제출을 했었던 같은 이제 그 경빈이와 같은 반에 있는 친구랑 같이 했어요. 그날 1시간 차이로 같이 나왔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1시간 차이로 그 다른 아이가 두 번째 희생자로 학생으로는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경빈이가 세 번째 희생자였어요. 그러면서 진정 사건을 하면서 경빈이가 두 번째였고 그 친구가 세 번째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그때 당시에 순서가 이렇게 됐었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도 그분들이라고 칭할게요. 그분들은 이야기를 했었던 게 보고 차원에서 순서가 바뀌었었다라는 이런 변명을 해요. 그런데 미심쩍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 시간에도 경빈이는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아이가 사망으로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뀔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끔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네. 어쨌든 목포경찰서에다가 진정서는 처음에 제출을 했고, 네. 그게 6개월 만에 이제 경찰 거쳐서 검찰에 가서 최종적으로 이 관련자들 이게 이 처분 결과 내용은 뭐였던 건가요? 관련자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같이 진정 사건 냈던 아이와 경빈이에 대한 기록들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기록들을 받았는데도 그때 당시에 기록이 아이가 섞여 있더라고요. 다른 친구의 키가 경빈이의 키고 경빈이의 키가 그 친구한테 가 있고 그 친구의 발바닥 이 상처라던가 이런 게 경빈이한테 와 있고.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이제 그 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경빈 군의 정확한 이 사망 경위가 파악이 안 된.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뒤에 결국은 다시 사참위에서 사참위가 이제 검찰에 이 관련자 김석균도 관련자 3명 수사 의뢰를 요청. 저 김석균은 누군가요, 정말?
당시 해경청장입니다. 아, 해경청장. 어서 낯익은 이름인데. 3명을 수사 의뢰를 요청을 했고 2019년 11월 11일 날 검찰이 세월호 특별수사단 출범하면서 이제 이 부분들을 재수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2021년 1월 19일 날 재수사 결과가 이제 무혐의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 세월호 특별수사단 그 발족할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이었고요. 근데 이 영상을 쭉 보면서, 그러니까 보니까 그 영상에 아까 나왔던 것 같은데 뉴스 속보로 그래서 강병규 그 당시 안행부 장관이 그 출연을 하고 해서 그 익수자들 그 3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뉴스 속보로도 공개가 됐었죠. 발표가 됐었죠. 맞아요. 익수자들을 구조를 그때는 했다. 익수자가 아니었고 익수자가 사망자 아니었고, 발표로 사망자 발표로 해서 나왔었죠. 네, 사망자 발표를 3명으로 했는데요. 그때 당시는 경빈이가 아니고 제가 6시 반에 나온 친구로 알고 있어요. 6시 반에 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 3명 중에 정확하게 이 한 명이 경빈이인지 아니면 그 다른 친구인지도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때 이 당시에 언론에서 그 좀 아까 화면에 나왔던 그 안행부 장관 발표 관련해서는 어떻게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지 그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그 언론에서 나중에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그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한 내용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고요. 아까 그 10월 31일 날 수사 요청 들어갔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그 10월 31일이 그동안에 영상이나 기록들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상황들인데요. 이 상황들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일을 시작을 하면서 그것도 한 6개월, 7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상을 찾아내면서 같이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경빈이처럼 이렇게 이제 익수자죠. 익수자가 지금 그 여기저기 지금 이송되고 배로 이송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서 전혀 없었어요. 다루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조위 단계에서는 이 경빈이를 전혀 인지조차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 경빈 엄마는 이제 사참위에 재조사를 요청을 하셨는데 언론 같은 데서 아마 좀 보도라도 했으면 아마 특조위에서 그 어쨌든 야 이거는 좀 의혹 정리를 위해서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느꼈을 텐데 그런 의식 조치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식 자체. 특조위 자체 그때 일을 하실 때는요. 아까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자료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료를 계속 수집하는 단계였어요. 그리고 요청을 할 때에는 우리가 특조위 방해 재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방해 속에 특조위가 무산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요청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여전히 그 가족협의회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그 퇴선 지시를 하지 않았는지, 또 왜 구조하지 않고 가버렸는지.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하고 눈이 마주쳤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가버렸는지라든지 뭐 이런 몇 가지 이제 아주 기본적인 그런 의문들도 있는데 지금 경빈이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잘 몰랐고 아마 사람들이 잘 몰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언론 보도가 나왔는지를 여쭤봤는데 이게 그러니까 사참위를 통해서 경빈이 관련된 이야기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그 의혹들이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지금 이제 사참위까지도 제대로 된 이제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임경빈 군의 사망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기록이 제대로 조차도 확보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고. 이제 공식적인 이제 국가 기관을 통해서 이제 그 진상 규명 작업이 시작됐던 거는 이제 2019년 이제 11월 달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이제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출범하고 난 뒤였을 텐데 결국은 여기서도 결국은 이
임경빈군 구조와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뭐 관련자들 누구에 대해서도 사법 책임을 묻지 않고 끝내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임경빈군 구조 및 병원 이송 과정에 조금 더 한번 시간대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보면은 그 5시 25분경에 이제 일단 예, 구조 일단 익수자 상태로 구조가 좀 됐던 거죠. 예, 그리고 17시 40분경에 의료실로 이송하고 난 뒤에 이제 CPR이 실시가 됐었고, 그러다가 이제 17시 59분경에 이제 목포 한국병원의 원격 의료 시스템에 이제 화면에 그 당시에 이제 표시가 됐는데 익수자의 맥박이 48, 그리고 산소 포화도 69, 이런 상태였고, 그 다음에 이제 16시 15분에 이제 소방 방재 직원이 삼촌 구암에 헬기 착함이 불가하다 하면서 규정으로 이송 결정을 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자, 일단 이 다음 화면까지 같이 보시죠. 네. 응급 구조 당시 고 임경빈 군의 상태인데요. 산소 포화도가 69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 여기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일단 그 산소 포화도 69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살릴 수 있다라는 네, 그 수치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로는 그때 당시에는 정말 살릴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만 이 지금 산소 포화도 이 수치를 가지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그때 당시에 이제 자문을 해주신 그때 의사 선생님들도 한 6분 정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또한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 당시에 이 아이가 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표현을 못하겠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때 16일 날 나왔었던 경빈이는 헬기를 태워서 병원으로 즉시 이송을 했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포 한국병원에서도 원격 아까 시스템을 영상으로 잠깐 보셨는데요. 거기에서도 병원으로 이송을 하라는 병원 의사의 지시가 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붙들고 왜 거기서 심폐소생술을 쭉 하고 있는지 전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어쨌든 저런 수치들은 그러니까 우리 경빈이 엄마 입장에서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그때 살아 있었느냐 아니었느냐 이런 거를 쟁점으로 하게 되면 마치 시신이냐 생명이냐 이렇게 대립이 되니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발견되었을 때 이 최선을 다했느냐, 이 조치를, 그렇죠. 조치에 최선을 다했느냐가 쟁점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로 바꿔치기 할까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뭐, 그러니까 어머님이 되게 오히려 진짜 많이 참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어쨌든 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그때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하면은 이제 그 경비단정인가요? 소형 함정이 이제 가서 이제 경빈군을 처음으로 이제 그 발견을 했고, 그래서 이제 큰 함정으로 옮겨서 함정 내에서 이제 CPR을 실시했던 건가 보죠. 네. 그리고 그 큰 함정에서 이제 CPR 실시하다가 거기서 보통 이제 응급 헬기를 띄운다고 하면 그 단계에서 응급 헬기를 띄워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그 착함이 가능한 함정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응급 헬기를 띄우지 않고 그 모포 병원으로 그럼 나오는 과정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그 전에요. 그러니까 삼천구암은 이제 헬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데고, 그 다음에 그 모포 병원도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걸 확인했는데, 그러면 그 헬기에 경빈을 태워서 보냈으면 됩니다. 근데 근데 그 헬기를 누가 탔냐 하면 그 서해청장, 뭐 다른 그러니까 해경 고위직이 타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헬기를 사용하려고 봤더니 그 다음에
착함이 안 된다 병원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날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럼 헬기가 그 당시에 한 대밖에 없었습니까? 뭐 몇 대가 이렇게 뭐 그 착함 이륙하고 그 왔다 갔다 한 거는 확인됐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해경 고위직이 뭐 아마 추측컨대 보고하러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해경 고위직이 헬기를 이용할 게 아니고 경비니를 옮겨놓고 자기네들은 다른 방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게 사실은 결정적인 문제죠. 그러면 목포병원으로 나오게 된 거는 이제 결국 헬기를 띄우지 못하고 그 심폐소생술 후에 다시 또 배로 그러면 이송돼서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목포병원으로. 경민이가 이송 당했어야 될 그 시간에는요. 김수현 청장이 우리 그 경빈이를 삼천구함으로 데리고 오라고 지시를 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들은 희망이 없어 보였다. 그럼 왜 데리고 왔냐라고 그 체증을 왜 했냐 이렇게 했더니 답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해경이 데리고 오고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걸 체증을 해서 보여주기 위함으로 이렇게 했다고 진술을 한 내용도 있어요. 그렇게 진술을 했어요? 네. 그렇게 진술한 것도 있고요. 그 삼천구함 외에 그 근처에는요, 착함되어 있던 헬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증거보존 신청해서 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취합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8대의 헬기가 가서 경비를 태워서 병원까지 이송할 수 있었던 그것까지 저희가 정황 부착을 했어요. 네. 그 다음 화면 보니까 그 출동 가능했던 헬기 총 4대 이게 그 그림이 나오네요. 예, 그거는 다음에 보고 먼저 이 정보 공개 청구 답변서부터 요거는 이제 결국은 어떤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정보 공개 청구를 하신 건가요? 4월 16일 날 항공에서 그 우리 구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었다고 했었잖아요, 헬기들이. 그래서 증거보존 신청을 해서 그날 정말로 구조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기 위해서 네, 정보 공개 청구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결과가? 네, 3대밖에 없었어요. 헬기가 네. 그 당시에? 저 시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경빈이가 그 처음 최초에 발견될 당시에는 그 주변에 헬기가 없었다는 건가요? 정보 공개 답변 그렇죠. 결과는? 그때 구조 활동하러 갔었던 헬기는 없었다고 봐야죠. 근데 저 답변은 그냥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건가요? 저건 해경에서 제공을 해준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근데 4월 16일 참사 당시에는 구조 활동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게 나중에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지? 그 물속으로 들어간 잠수사도 없었고. 근데 이제 그 당시 쇼를 했지 않습니까? 마치 그 언론들도 막 몇백 명이 지금 구조 작업을 하고 있고 뭐 그게 하여튼 다 거짓말이었다는 건 얼마 뒤에 밝혀졌습니다. 그럼 어쨌든 뭐 이게 자신들한테는 결코 유리한 답변이 아닐 텐데 그죠? 그 경빈이가 발견됐을 그 당시에 그 헬기가 구조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경우는 결코 자신들한테 유리한 답변을 할 텐데 그걸 그냥 일단 저 답변 내용대로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세월호 사고 당일 오후에 해경은 항공기를 이용한 수색 구조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저희는 저렇게 받아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더 했는데도 정말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거는 본인들의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러면 구조 활동을 할 수 없었다라고 구조 활동을 하는 항공기가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사고 당시 화면을 보면 그 주변에 헬기가 있었어요. 그죠? 지금 좌측에 보면은 요거 이제 이국정 교수가 촬영한 건데 이국정 교수가 소방 헬기에 탑승해가지고 소방 헬기에서 지금 이제 상공에서 지금 좀 항공 촬영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화면을 보게 되면은 요게 이제 사고 당일 2시 40분부터 3시 사이인데 소방 헬기에서 이국정 교수가 이제 촬영한 영상인데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뭐 헬기가 지금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헬기들이 다 그 착륙해 있어요. 팽목항에. 네. 저게 팽목항인가요? 네. 게? 그래서 실제로 눈으로 보더라도 팽목항에 여러 대의 헬기가 착륙돼 있었네요.
그래서 왜 이 상황에서 구조 활동을 안 하고 다 착륙해 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대기하고 있으라는. 대기하고 있으라. 네. 그래서 대기만 하고 있었던 이 상황들을 정말로 구조 활동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를 사진으로 이렇게 우리가 또 확인이 되는 상황이에요. 저게 지금 팽목항에 지금 좀 대기하고 있는 헬기가 8대인가요? 8대인데? 네. 8대. 네. 8대 헬기가 저 당시에는 경비가 지금 뭐 정확한 상태는 모르지만은 네. 당연히 구조하는 이 입장에서는 사력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가장 급했던 게 경비인을 헬기로 이송하는 거였는데 그걸 하지 않고 시간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 함정 안에서. 예.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이용 가능한 헬기는 해경 고위직이 타고 가버리고, 그 다음에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헬기는 아예 움직일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그럼 결과적으로 본다면 결국은 경비인을 빨리 병원으로 옮길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저도 아무도. 빨리 옮길 생각이 없었거나 아니면은 그 당시에 당시 이 당국의 이제 관심은, 그러니까 이 어린 생명 하나가 사명을 헤매고 있을 어린 생명 하나에 아예 관심조차 없었다는 거죠. 예. 이 부분이, 그러니까 8대가 지금 대기하고 있었고 동원할 수 있었는데 동원하지 않았다는 게 사참위에서요. 혹시 이 의문에 대해서 어떤 왜 그랬는지 누구의 증언이나 이런 걸로 이게 좀 설명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제가 그냥 전해 들은 겁니다. 저는 뭐 사참위 활동은 안 했으니까. 근데 사참위에서는 이제 처음에 이제 신고를 받고, 경비인 엄마가 신고를 받고 그 조사를 좀 하다가 그 검찰 특별수사단이 발족을 하면서 거기에서 기록을 다 달라고 해서 다 줘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통 그럴 때는 복사본을 떠놓고. 그렇죠. 그 원본을 주든지 복사본을 주든지 어쨌든 기록을 2개로 나눠서 별도로 이제 조사를 병행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냥 검찰이 달라고 해서 다 줬다. 우리는 그 결과만 기다렸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아쉬운 일이죠, 그 문제는. 자,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경비인을 왜 8대 헬기가 대기하고 있으면서 그 함정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을지도 모를 경비인을 그 헬기를 띄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들,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제대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국가기관에 이제 그 조사가 시작됐던 것은 아까 얘기했던 2019년 11월달 윤석열이 당시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이제 세월호 참사 이제 특별 수사단을 발족하고 난 이후부터죠. 근데 거기에 기록을 이제 검찰 믿고 다 기록을 줬다라고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거 보시면은 2021년 이제 1월달에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때 이제 해경 지휘부 구조 책임을 물어가지고 11명을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저 11명들이 대부분 다 지금 다 무죄 확정됐습니다. 무죄 확정됐고요. 임경빈군 구조 방기 부분도 수사 대상에는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혐의 없음 결론이 났고, 그리고 이제 특조위 활동 방해 부분도 9명 이 당시에는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저분도 최종적으로 저기는 그 조윤선 그때 정무수석인가요? 하고 네네. 그 해수부 차관 정도가 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됐고 나머지는 다 그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기무사의 이제 세월호 이제 유가족 사찰 부분도 혐의 없음으로 끝이 났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이제 그 수사 결과에 상당히 뭐 기대를 걸고 있었던 어머님 입장에서는 너무 허탈했을 것 같아요. 네. 저 결과를 받아보고. 네. 명확하게 이제 사참위에서 영상도 이제 좀 찾아냈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그냥 너무 막연하게 너무 안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영상이 발견이 되고 나서 정말로 아무것도 안 했고 구조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고, 그리고 정말 살려고 나왔던 위지를 가지고 정말 사투를 벌이면서 나왔던 아이들마저도
살리려고 했었던 그 의지가 전혀 없었구나. 저는 이거를 느꼈기 때문에 절대로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꼭 싸워야 되겠다. 끝까지 어떠한 방해 속에서라도 저는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이 나오자마자 저는 2019년 11월 13일부터 해서 청와대 피켓팅을 매일같이 나갔어요. 네, 몸이 축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오로지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갔다가요. 1년이 넘는 1년 동안에도 한 번도 손을 잡아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와대에서 그 해에 1년이 되는 그날부터 또 노숙을 시작을 했어요. 노숙을 했는데도 정말 비, 눈, 태풍 다 맞아가면서 그곳에 있는데도 한 번도 나와주시거나 정말 응원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힘 실어주는 이런 말 한마디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포기하고 21년도 2월에 기자회견을 하고 다시 안산으로 내려와서 다시 또 싸움을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당시에 이제 그 검찰 수사 결과 발표는 이제 경빈이 발견될 당시 경빈이는 살릴 수 없는 상태였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건가요, 검찰은? 살릴 수 없는 그 자체가 아니고요. 그냥 살 수 없었다. 살 수 없었다? 네, 그냥 사망자였고 그 누군가가 계속해서 익수자가 아니고 사망자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잠깐 짧게 본 영상에서도 분명히 익수자라고 칭호를 붙이거든요. 익수자로 칭호를 했고 그리고 지금 CPR을 하는 2차층 화면 보면 CPR을 했잖아요. 네. 살릴 수 없는 상태에서 CPR을 한다라고 한 건 말이에요. 네. 그리고 몸이 이렇게 굳어 있었다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근데 올라오는 과정을 나중에 이것도 이 아이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진을 뒤늦게 우리 특별수사단 끝나고 난 다음에 사진을 보내준 게 있었는데요. 그냥 이렇게 팔도 이렇게 쳐져 있고 그게 어떻게 경직이 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검찰 수사 결론대로 얘기한다면은 이제 사체 살릴 수 없는 상태를 두고 CPR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그러면은 진짜 자기네들이 보여주기 쇼를 했다는 것밖에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네. 검찰의 수사 결론이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경빈이가 약 7시간 동안 바다에 빠져 있었다. 일단 상태를. 자기네들이 확인하지도 않아 놓고는 그러니까 7시간 동안 물에 빠져 있는데 맥박이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날 상황에서는. 근데 실제로 경빈이가 세월호 안에 있다가 이렇게 우연히 이제 선체 밖으로 나와서 얼마 있다가 발견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7시간 동안 물에 빠져 있었대요. 근데 이거는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건데 검찰은 단정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로 그 다음에 항박일지 아까 봤던 해경 삼천구함 항박일지에서 경빈이를 시신시체로 지칭했다. 지칭했다. 전원으로. 호흡, 맥박 및 동공반응 없다라고 기재돼 있다. 그냥 이것이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일단 전제를 해놓고 그러니까 구조를 위해서 또는 그 당시 헬기로 이동할 필요조차 없었다라는 결론을 당연히 내리는 거예요. 이게 전제 사실을 이렇게 보면 무슨 조치를 합니까? 그러니까 먼저 뭔가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시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느낌을 줄 수가 없는데 결과적으로 이 검찰 수사 결과를 저희가 이제 한번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로 고 임경빈 군이 처음 구조될 때는 익수자였지 사망자가 아니었다고. 아까 화면에서도 이제 그렇게 지칭을 했죠. 익수자라고 지칭을 했죠. 그리고 원격 진료 의료 시스템 영상 화면에는 분명 생존 신호가 있었고 또 당시 해경이 가용할 수 있는 헬기는 모두 8대였고요. 그리고 그런데도 해경은 헬기를 이용한 후송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일 텐데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라면 해경은 사체임을 확인했으면서도 무려 111분 동안 CPR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환자의 신체에 이제 상처가 이제 발생했던 거고, 그래서 목포 계양경찰서 진정사건 회신자료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또 다른 이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이제 이런
이렇게 이제 이 사건은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문제점들. 네, 예. 저는 저의 마음을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요약을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정말 왜 그렇게 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꼭 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빈이 이름으로 민사소송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사소송을 가고 있는데 지금 4월 29일이 최고 공판이에요. 최고 공판이 남아 있고요. 4월 29일이. 네. 그리고 민사에서는 최후 공판이라고 하면 그 마지막. 최후 변론. 최후 변론. 그러니까 이제 변론 마지막. 예. 지금 이제 선고하기 직전에. 민사 소송하고. 저는 안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네네네, 정말. 국가를 상대로 하시는. 국가를 상대로. 지금 해경 아까 지금 계속 거론되어 있었던 뭐 김수현, 김문웅, 이재두 뭐 해가지고 1심 이제 최종 이제 결론을 네네네 결심을 그렇게 앞두고 가고 있는데요. 국가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적어도 판사가 좀 잡아줬던 게 뭐냐면. 저는 경빈이 엄마로서 그리고 경빈이 아빠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 아이를 살리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누누이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던 건 왜 4시간 41분 동안 내 아이를 왜 부모의 곁으로 데려오지 않았고 그리고 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고 그리고 도대체 이 아이를 4시간 41분 동안 끌고 다니면서 무엇을 했느냐예요. 저는 이 아이가 17, 18 미성년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희 부모한테 데려오지도 않았고요. 저희한테 확인 절차도 밟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체육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포 우리 그 진도 평목항으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찾은 결과는 서망항으로 나왔어요. 서망항으로 나와서 결론적으로 부모한테는 아무 이야기도 그때 그 상황도 전혀 알려주지도 않고요. 지금 아직도 그거를 우리는 찾아 헤매고 있거든요. 근데 그 판사님이 그걸 짚어주시더라고요. 짚어주시면서 나도 두 아이의 아빠고 부모의 알 권리다. 알 권리를 이 부모가 계속 외치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알 권리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 있냐. 이렇게 짚어줬을 때 이 민사소송을 정말 내가 잘 선택을 해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발언을 해주셔서 그 판사님한테는 정말 고마웠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는 여념이 없었고요. 네, 정말. 근데 문제는 이건 이제 국가 그 기관이 나서서 사실은 이제 진상 규명을 해야지 이걸 그 유족들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거꾸로 진상 규명에 필요한 그 책임 묻는 이런 그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프레임인 것 같고요. 이제 세월호 참사 이제 그 10주기를 이제 맞이하는 시점에 공교롭게 지금 우리가 4월 총선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이채 양명주라고 이번 총선의 성격을 심판의 그 대상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세월호는 뭐 좀 빠져 있어요. 네. 세월호는 이제 빠져 있긴 하지만은 이 세월호 진상 규명이 사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실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그런 불행이 반복되고 지금 또 다른 수많은 우리 사회의 세월호들이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안전 불감증도 문제고 그런 안전사고가 났을 때 국가의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노력들, 구조 노력들 이런 부분들도 지금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어머니 입장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총선은 이제 불과 일주일 남지 않았는데요. 세월호 10주기 교훈을 되돌아가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뭐 좀 말씀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지금 그 누구도 세월호에 관련해서 아니면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요. 공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주고 있네요. 아무도 이야기 좀 숨겨놨다가 나중에 당선이 되면 다시 또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해주려고 이렇게 안 하고 계신가. 네, 그냥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적어도 이 또 다른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거를 계속해서 축적을 시켜놓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진상규명은 반드시
네, 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선이 되더라도 다시 먼저 손잡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이 문제를 밝혀내겠습니다. 그리고 밝혀내야지만 저는 다시 또 다른 이러한 뭐 사고, 참사 이런 것들이 일어나더라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네, 그래야만 사람이 덜 희생될 수 있는 이렇게 또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꼭 당선이 되신다고 하시면 네, 먼저 찾아오셔서 세월호뿐만이 아니고 지금 12구 이태원 참사 그리고 뭐 스텔라 데이지오 그리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참사에 아픔도 좀 어루만져 주시고 진상규명 반드시 해서요. 또 다른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함께 좀 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권 변호사님한테는 제가 이 세월호 참사를 우리 검찰 개혁의 관점에서 오늘 한번 좀 조망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검찰이 뭐 이 수사와 이제 기소를 독점하기도 하지만 정보를 이제 독점을 하고 있고 이런 큰 대형 사건 같은 경우는 모두 이제 검찰에다가만 맡기다 보니까 결국 검찰의 선의에만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제 검찰을 이제 민주적으로 통제해야만 이제 우리 이제 임경빈 어머님 같은 그런 이제 아픔들을 반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윤석열 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세월호 특별조사 수사 결과 자체도 문제지만 결국 그런 부실한 수사 결과를 내놨던 것은 결국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데 실패했었던 문재인 정부의 무능에도 좀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 프로쌤이 생각은 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게 구호를 몇 번 외치거나 몇 가지 법률을 개정하는 걸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검찰 개혁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검찰이 권력기관으로서 철옹성을 쌓아온 건 한 70년 이상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권력의 핵심에 있던 검찰을 몇 가지 법률을 바꾸는 것으로 개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야 진짜 큰 힘이 들어가지도 않는 일이겠죠. 그러나 현실은 지난 문정부 때 봐서 알겠지만 검찰을 필요에 따라서 친문 검찰, 친윤 검찰 이런 식으로 나눠서 자기 편리에 따라서 쓰는 세력이 존재한다면 검찰 개혁은 되게 요원할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 이 총선 이후에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상당히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서 검찰 개혁을 위한 어떤 커다란 플랜을 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또 모아 나가고 실제로 지금까지 있었던 검찰, 경찰의 수사 관행들도 바꿔나가는 이런 지난한 과정이 동반되어야 검찰 개혁이 한 발짝이라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선에서 검찰 독재 종식이라든가 윤 정권의 조기 종식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실질적인 힘으로 모아져야 이제 좀 검찰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문정부 때의 검찰 개혁에 부족했던 점이 뭐고 또 조금이라도 나간 게 있다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차분하게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마도 이제 어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어머님하고 민경빈 어머님하고 좀 얘기를 했지만은 가장 절망스러웠던 순간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사참위도 했고 검찰 수사도 했고 이제 이 정도면 정부가 할 만큼 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 들었을 때가 제일 가슴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네. 예. 저도 가족들이 이렇게 찾아낸 결과 다음으로는 저는 국가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세월호 참사 겪기 전에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피해자가 발생이 되면 당연히 피해자는 아픔을 오롯이 느껴야 되는 피해자인 거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정부에서 다 나서서 이렇게 해주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막상 피해자의 부모가 되다 보니까 4월 16일부터 저도 제가 다 발로 뛰어서 자료 다 이제 찾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주사 요청하고 이런 것들을 피해자들이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월호뿐만이 아니고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서 피해자로 살고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뭘 제도를 바꾸든 법을 바꾸든 이거를 피해자들이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그리고 욕을 먹으면서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피해자한테 맡기지 않고 국가에서 좀 스스로 나서서 피해자들을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나라가 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네,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세월호 이 참사로 인해서 정말 진상규명하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수도 없이 절망하고 그리고 힘들어서 지칠 때도 있지만 근데 국민들과 함께 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로 인해서 힘을 얻고 다시 싸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이를 생각하면서 또 힘을 내서 이렇게 가는 정말 힘든 피해자의 부모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끝으로 이제 마무리 말씀, 이제 부탁 말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번 민주당에서 이번 총선 이제 심판의 성격을 2차 양명주라고 얘기를 해서 그 이태원 그 참사를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시를 했는데 사실 이번 총선에서도 사실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부분들이 뭐 큰 이슈로 그렇게 다뤄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아픔을 같이 하는 유족의 입장에서 이태원 유가족분들에게 또 용기를 주는 한 말씀 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이게 참 세월호 진상규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응원의 한마디를 한다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좀 죄송스러운 상황인데요. 그래도 가족을 잃은 가족들로서 그냥 힘내서 함께 싸우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끝까지 지치지 않고 그리고 아프지 않게 싸워주시면요. 저희도 곁에서 끝까지 진상규명할 수 있게끔 될 때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네. 저도 네네. 우리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저는 오늘 경빈 엄마 이렇게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질문을 드려야 될지 이제 10년이 됐는데 저희가 또 어떤 질문을 드려도 10년이 됐지만 또 이렇게 눈물을 왈칵 쏟으실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꾹 참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걸 보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사 특검이죠. 특별 수사 그 결과를 지켜보자라고 하고 그냥 끝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끝났고 그 검찰총장이 지금 대통령이 돼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태원 참사까지 났는데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그냥 이렇게 또 책임자 처벌도 없고 진상규명도 제대로 안 됐고 10년 된 세월호 참사도 지금 진상조사 근데 사람들은 아마 그러니까 저도 그랬고요.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정말 진상규명이 어디까지 왔는지 밝혀졌는지 사고 원인이 제대로 밝혀졌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이제 잊혀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걱정이 돼요. 근데 저도 또 이렇게 책에서 이렇게 보고 또 기억을 다시 되찾고 하는데 사고 원인이나 그 진상 규명이나 특히 오늘 지금 말씀하신 경빈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그랬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다는 사실인 거잖아요. 왜 구조하지 못했는지, 구조를 안 했는지 이런 부분도 전혀 나오지 않고 그래서 10년이 됐지만 이게 끝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세월호 참사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아직 끝난 게 아니라서 밝혀야 된다 이런 생각이 10년이 됐지만
아니 10년이 됐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네. 예, 그 인간이 가진 그 능력 중에 아주 그 최고의 능력은 사실은 예전에 어느 철학자가 이제 뭐 망각이라고도 얘기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살면서 살았던 모든 사건들을 다 기억을 하고 있으면, 그걸 잊지 않고 있으면 정말 고통스러워서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는 거죠. 인간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잊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온 몸에 새겨서라도 반드시 그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세월호 참사 그 유족들의 고통들은 단순히 유족들뿐만 아니고 우리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온 시민들이 단순히 머리가 아니고 우리가 온 몸에 함께 그 고통을 새기고 잊지 말아야 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인간담을 잊지 않기 위한 우리의 시민적인 연대의 첫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총선을 앞두고 힘들게 다시 또 용기를 내서 저희 스튜디오에 찾아주신 우리 어머님 그리고 권영민 변호사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오늘 민들레 이슈통은 여기서 마치고요. 끝으로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면 지금 한 뭐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는 않았지만 총선 관련 선거 제보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탐사 구독 회원 계속 응원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뉴탐사 회원 가입은 카카오페이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뉴탐사 커뮤니티가 지금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회원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뉴탐사 커뮤니티에 활동 참여하실 수 있고 뉴타미몰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두 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재 대표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뉴탐사 회원가입 안내입니다. 먼저 뉴탐사 홈페이지 우상단의 회원가입을 선택하거나 회원가입 주소를 입력하면 회원가입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뉴탐사 회원가입은 자동이체, 신용카드, 카카오페이, 가상계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자동이체. 자동이체를 선택하고 원하시는 정기결제 금액을 선택합니다. 성명과 휴대폰 번호를 넣습니다. 이때 해외 번호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자동이체를 원하는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휴대전화번호 형식의 계좌번호로 자동이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예금주의 생년월일을 기입하시고 출금일을 결정합니다. 회원가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정책의 동의, 이용약관의 동의,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모든 기입이 끝난 후 전자성명을 합니다. 둘째, 신용카드. 신용카드를 선택하시고 원하시는 정기결제 금액을 선택합니다. 성명과 휴대폰 번호를 넣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카드 소지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결제일을 선택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정책 동의, 이용약관의 동의 부분을 반드시 체크합니다. 셋째, 카카오페이를 이용한 일시결제. 후원 금액을 선택합니다.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면 일시결제가 됩니다. 후원 금액을 선택하면 선택하신 금액만큼 멤버십이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12만원을 선택하면 12개월 동안 멤버십이 유지됩니다. 일시 후원을 해도 멤버십 기간 동안 커뮤니티 글쓰기가 가능해집니다. 이메일을 입력하고 결제하기를 누릅니다. 넷째, 가상계좌 만들기. 나의 거래은행과 동일한 가상계좌를 만들어 후원합니다.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가상계좌를 만들 은행을 선택합니다. 가상계좌 생성하기를 누르면 팝업 창이 뜨고 가상계좌번호를 알려줍니다. 어떤 방법으로 회원가입을 하셔도 정상적으로 가입이 끝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